네, 반갑습니다. 2024 글로벌 신통상 포럼 두 번째 패널 토론을 시작할 건데요. 지금까지 이 긴 시간 동안 이 자리에 이렇게 많으신 분이 남아주셨던 걸 보니까 정말 오늘 열기 이 신통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아주 끊임없는 연구와 그런 거에 되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선 저 동국대학교 글로벌 무역학과 남은영입니다. 오늘 패널 토론은 다른 것보다 비즈니스 최전선에 계신 분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서서는 주요국의 최근 통상 현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와 그리고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우선 이효영 교수님께서는 미국 통상 정책의 변화, 그리고 이제 유럽의 통상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이 아주 다른 방향으로 통상 정책을 변화하고 있다라고 이제 결론 내려주셨고요. 특히 미국 통상 정책의 변화를 공급망의 재편, 그리고 산업 보조금 정책, 수출 통제 이런 걸로 아주 나눠서 분석을 철저하게 해주셨습니다. 유럽은 조금 더 재밌었는데요. 약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런 자율성 유지에 힘을 쓰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이 한국과 되게 유사하다라는 아주 저한테 굉장히 인사이트가 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에너지, 사이버, 기술 이런 안보 문제에 유럽이 조금 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셨는데요. 이렇게 이거와 함께 또 디지털 통상 정책의 변화를 말씀해 주시면서 미국과 유럽 등 많은 주요 국가들의 규제 동향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통상 환경의 이런 변화를 아주 많이 받는 우리 기업들에게 소중한 정보로 제공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청기 연구위원님께서는요, 지금 금방 이제 발제를 맞추셨는데 힘드시죠? 정말 많은 정보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노동과 환경 이슈가 우리 통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런 규제가 어떻게 심화돼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짜 아주 현실감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수익 규제 우리 어떻게 우리 공급망 실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라고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또 특정 국가의 강제 노동 결부 상품 수입을 직접 금지한 조치 같은 것이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정말 잘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환경과 노동이라는 가치 기반 통상 정책에 공급망 전반에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 들려주신 거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선 두 분 교수님과 연구위원님의 풍부한 자료가 지금 여기 계시는 기업분들께 아주 소중한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짜 저희 산업계 세 분이 오셨는데요. 산업계 세 분은 지금 금방 저희 아나운서 분께서 소개를 해주신 관계로 제가 바로 기조 발언 우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현재 지금 계속 기회, 위기 이런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1섹션에서요.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요. 그럼 현재 이런 통상 환경에서 어떤 것이 우리한테 기회이고 어떤 것이 우리한테 위기냐 이런 거를 업계 분들께 여쭤보면 아마 좋은 말씀 많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 제가 고종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략기획실장님께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서 이호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각국이 반도체 산업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AI,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지금을 아주 기술 패권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모두 기술 전쟁에 뛰어드는 이런 지금의 시국이 우리 반도체 업계한테는 기회일까요? 아니면 위기일까요? 또 만약에 기회라면 아니면 위기라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현장의 분위기를 좀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도체협회 고종환 실장입니다. 언급하신 것과 같이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를 경제 자산을 넘어서 국가 안보상의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면서 반도체 첨단 기술 및 제조 능력 확보를 위한 경쟁적인 산업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그동안 PC, 스마트폰 등을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해 왔는데 최근 챗 GPT를 비롯한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AI가 반도체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약 5,300억 불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과 함께 2030년까지 1조 달러를 달성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부품 산업이다 보니까 이런 주력 어플리케이션이 PC, 스마트폰, 인터넷 시대에서 AI 시대로 변화하는 시기에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가 아직 다소 부족한 것은 반도체 산업이 스마트폰 시장 진입 시기에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는 우리 기업이 조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분야에서는 HBM 제품을 국내 기업이 주도권을 가지고 생산 공급을 하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 프로세서 분야에서도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서 올해 GPU의 다음 세대인 NPU 관련 제품들을 많이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런 스타트업 기업 중에 몇몇이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이런 글로벌 반도체 산업 환경 속에서 앞으로도 민간이 힘을 합해서 첨단 기술 확보와 우수 인재 육성에 힘써서 국내의 견고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저희 나라가 진정한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한국 반도체 업계를 대표하시는 거기 협회로부터 듣는 내용이라서 아주 구체적이고 저희한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생생한 분위기 공유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가슴에 와닿는 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약간 다소 부족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었다. 적극적이지 못한 대응이 있었다는 아주 솔직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공지능 경쟁에서는 HBM 등 또 메모리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한국 기업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며 또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지금 약간 지금 완벽하게 두각을 나타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는 평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과 같이 민관 협력을 계속 지속한다면 아주 견고한 반도체 생태계를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럼 나중에 인공지능 이렇게 아주 확산됐을 때는 우리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아주 금방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말씀 듣고 나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데요. 그럼 저는 또 지금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아주 뜨거운 이슈죠. 배터리 분야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배터리 분야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외 협력 ESG 상무님께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우리나라 아니죠, 글로벌 세계에서 굉장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단한 배터리 대기업입니다. 사실 이번에 사전 질문을 받으면서 가장 빈도수가 높았던 단어가 배터리였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는데요. 우선 우리 대표 배터리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지금 이런 통상 변화에서 가장 이슈로 보고 있는 게 어떤 건지, 또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배터리 업계의 분위기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과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질문에서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주요 통상 이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거를 이제 과거와 좀 비교해서 현재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국제통상 질서라는 게 WTO를 중심으로 FTA라는 어떤 정형화된 그런 규범이 있었고, 또 그것들이 비교적 예측 가능하고 또 좀 안정적인 형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그런 다자체계가 좀 와해가 되는 측면도 있고 각국의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측면도 있으면서 그런 국제적인 규범이 약화되는 반면에 통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규제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나라가 국내 규제를 통해 가지고 그런 트레이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규제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배터리 분야에서도 그런 규제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 규제들이 그 나라에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나라가 제공하는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발표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미국에서 만들어진 IRA라든지 아니면 미국 강제노동법, 그다음에 유럽에서 만들어진 배터리 레귤레이션, CSDDD 같은 그런 모든 규정들이 여러 가지 정책 목표는 다를 수도 있고 동기도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기업 입장에서 그 나라에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그 나라에서 제공하는 뭔가 정책적인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될 의무들이 많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무들을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하고 또 준수를 하는 것들이 사실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과거에 이제 어떤 통일된 국제적인 규범이 있었던 상황에 비해서 좀 더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에 더불어서 사실 그런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페널티는 상당히 좀 세게 설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발표에서 말씀하셨던 공급망 실사법의 위반 경우에는 글로벌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회사에서 이것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는 중요성 그리고 경각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 규제들이 단순히 진짜 예전에 환경 규제, 노동 규제 이런 각국의 상황에 각국 내부의 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글로벌 공급망과 연결이 돼가지고 트레이드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각국의 규제들에 대해서 국내 규제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진짜 내용이 정말 하나같이 다 너무 좋아서 제가 요약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저한테 귀에 들어오는 말은 과거의 WTO, FTA 이렇게 정형화된 규범만 맞추면 됐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그 나라에서 사업하려면 그 나라 국내법까지 알아서 국내에서 하고 있는 규제를 전부 다 알아야 된다. 이게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서 일하는 게 힘들어진 상황인데요. 특히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서도 기업 측면에서 수출을 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의 국내법을 전부 다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게 아마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지금 기업인들 모든 분들께 전부 다 이제 해당되는 말인 것 같은데요. 특히 공급망 실사법 같은 경우는 좀 몰랐는데 5%라는 그렇게 큰 위약금이 있나요? 그렇게 큰 위약금을 내야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마 한국에 계시는 많은 회사가 해외를 가기 전에 그 나라의 여러 가지 환경, 노동 그리고 규제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기업한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 또 하나 정말 오늘 빠질 수 없는 오늘이 아니라 지금 매일매일 얘기하고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AI,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늘은 인공지능에 관련해서는 법무법인 세종 AI 정책센터 수석전문위원님이신 김지훈 수석전문위원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선 앞서서 이호영 교수님께서 디지털 시장과 통상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아까 이호영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1섹션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기회를 말씀하셨다 그러면 사실 저희 2섹션은 지금 계속 위기를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좀 긴장을 하고 준비해야 될 게 많다는 건데요. 아마 김지훈 수석님께서는 법무법인 에서 AI 관련 서비스를 런칭하는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으러 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통상 관련돼선 어떤 문의가 가장 많은지 수석님이 컨설팅을 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맞닥뜨려 있는 아주 문제점들 그리고 기업들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AI는 사실은 뭐 우리가 통상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지금 AI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전 국민이 다 AI의 광풍에 지금 있죠. AI 하면 사실은 광풍, 뭐 전쟁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오늘 논의가 많이 됐던 반도체와 AI가 딱 붙어 있고요. 또 AI를 시스템을 구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까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던 데이터가 필수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접점에 AI가 다 놓여져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투자를 AI 쪽에 해야겠다는 뭐 그거는 거의 당위처럼 받아들이고 있는데 문제는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할 것인가도 고민이시고 사실은 그 투자가 당장 지금 매출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도 약간 불확실한 측면도 고민이시죠. 근데 그것보다 더 고민은 이 글로벌 규제가 조금 불확실하다. 사실 기업은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AI 컨설팅을 하면서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리스크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하게 되고 리스크 관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뭐 특히 규제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은 뭐 전 세계가 AI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 중인데요. 방향성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AI 관련된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서 접근하는 방식과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기업들이 잘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주고 그 상황 속에서 시장을 좀 키우는 것이 어떨까 이런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전자가 대체로 뭐 EU를 중심으로 한 측면이라면 후자는 미국이 대표적인 입장입니다. 뭐 잘 아시는 바처럼 얼마 전에 EU에서는 EU AI 법을 통과시켰고요. 물론 그 전 작년에는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AI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뭐 간략하게 그 말씀을 조금 드리면서 우리 기업의 이 내용을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은 사실은 2023년부터 주로 이런 논의가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정부의 생각은 빅 글로벌 빅테크 기업 AI의 선두 기업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AI 시스템 서비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연방 정부 기관들이 어떤 뭐 가이드라인, 지침 또는 뭐 이런 것들을 만들므로써 기업들이 좀 자유로운 어떤 AI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뭐 이런 정도. 그렇지만 모든 것을 자유로 다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만 어떤 룰을 정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 중요한 것이라는 게 키워드로 보면 안전성, 신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미국의 AI 정책의 핵심은 기본적으로는 뭐 미국 시스템을 이용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다 미국 관련된 규제에 적용을 받는데 문제는 페널티가 없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EU에서는 강력한 페널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미국 법 정책에서는 아직까지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약간 뭐 느슨한 규제 정도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 쪽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숨통이 트인다 뭐 이런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EU는 상당히 타이트하고요. EU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집행위원장께서 처음 취임하실 때 공약이었습니다. AI가 사람과 인간 그리고 윤리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에 관해서 유럽 차원의 입법을 하겠다는 공약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21년쯤에 EU 집행위원회가 AI 법안을 발표를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논의가 한 2, 3년 흘러서 얼마 전에 최종 확인이 됐고요. 기본적으로 EU는 AI를 위험, 리스크에 기반해서 분류를 하고 그 분류 체계 내에서 다른 규제 사항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이다 이 AI 시스템이나 서비스가 그럴 경우에는 서비스 출시가 금지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서비스가 허용될 수 없느냐? 물론 EU AI 액트에 뭐 예시가 쭉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조금 더 구체화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발효는 되었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효력 시기가 한 2년 정도 유예가 있기 때문에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됐고요. 뭐 하나 예를 들자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상태를 CCTV를 통해서 수집해서 이걸 AI가 분석을 해서 지금 상태가 뭐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런 자동 인식, 추측, 평가를 한다. 이것은 허용될 수 없는 위험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다만 예외가 또 뭐 보건이나 의료의 측면이라면 또 가능하다. 뭐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고위험 AI라고 있습니다. 고위험 AI는 인간의 건강이나 안전이나 기본권에 아주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 같은 AI는 그렇게 분류를 해놨는데요. 뭘 고위험이라고 할 거냐? EU AI 액트의 12가지 기준을 설명해 놓고 이 기준에 들어맞는 AI는 고위험으로 보겠다. 그리고 이 고위험의 경우에는 그 AI의 위험성을 관리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기본권 영향 평가도 하고 적합성 평가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AI에 관해서 요즘 범용 AI가 대세지 않습니까? 범용 AI에 관해서는 별도로 또 규제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데다가 미국과는 조금 달리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글로벌 매출의 7%까지 페널티를 부과할 수도 있고요. 뭐 또는 뭐 위험성에 따라서는 3%도 있긴 합니다만. 자, 이 정도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 기업들에서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위험에 해당하고 어떤 규제를 받을 것인가가 궁금해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선 유럽에 진출할 때 EU의 AI 액트에 적용을 받을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거의 대부분 예스입니다. 답은. 왜냐하면 AI를 활용해서 EU 영내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거의 대부분 EU AI 액트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군에 해당하고 어떤 규제를 받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EU도 구체화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준비할 시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미국과 유럽이 다른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니까 미국은 기업에 친화적으로 지금 데이터 사용이나 이런 거를 안전과 신뢰가 바탕이 된다면 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페널티가 없는데 반해서 EU는 아주 강한 페널티에 또 어떤 윤리, 인간의 윤리와 연결을 시켜서 기업들이 준비할 게 더 많다고 이제 이해가 됐는데요. 사실 듣고 나니까 조금 더 궁금해졌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수석님께서는 그러면 이렇게 미국과 유럽의 관점의 차이가 큰데 이런 뭐 관점의 차이가 큰 그런 현상 하에서 우리 한국 AI 업계의 기술 수준이나 아니면 우리의 시장 현황 같은 걸 고려할 때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한국의 스탠스는 상당히 애매한 스탠스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EU와 미국이 왜 예컨대 데이터 문제, 데이터 경제 시대의 규제를 글로벌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플랫폼에 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AI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왜 약간 결이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데이터 시대 이후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미국 기업들이고요. EU에서는 이게 뭐 통상이건 아니건 자국 시장을 보호하건 그렇지 아니하건 간에 그런 경쟁에서 뭔가를 보호하거나 우위를 확보하거나 이러기 위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뭐 앞선 발표에서 환경 노동도 있었지만 그게 환경 노동 인권이 중요해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 통상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데이터나 AI도 마찬가지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GDPR 사례에서도 확인을 했고 디지털 서비스 액트, 뭐 디지털 마켓 액트 이런 법에서도 확연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출발은 개인정보, 출발은 뭐 이용자 보호가 명분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플랫폼 데이터 경제를 끌고 나가는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관한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특히나 EU는 소위 브뤼셀 효과라고 하는 것을 톡톡히 한번 누렸던 적이 있고 GDPR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 AI에서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 짧게 말씀드렸지만 EU AI 액트는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너무 모호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례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나 표준이나 행동 강령 것들이 앞으로 한 2년 정도 계속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우리는 사실은 우리 AI가 우리 초거대 AI를 가지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들어있기도 하거니와 플랫폼 규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상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느 한 방향으로 예컨대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이냐 아니면 시장을 자율성을 주는 방향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21대 국회에서 AI 관련된 법안이 여럿 있었습니다만 물론 임기 만료로 폐기됐었는데요. 그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어느 쪽에 방점을 둘 것인가가 논의가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 글로벌 트렌드를 잘 봐가면서 우리 시장의 특수성이 반영된 그런 스탠스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못지않게 우리 기업들도 그런 글로벌 규제 트렌드나 우리 정부의 방향성을 주의 깊게 면밀하게 검토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굉장히 명쾌한 답을 주셨는데요. 애매한 스탠스가 최고다. 즉 조금 더 말씀드리면 양면성을 다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전에 말씀 아까 발언과 연결시켜 얘기하면요, 우리 인공지능 지금 거의 광풍이라고 말씀하신 거에 저도 정말 동의를 하는데요. 이런 광풍 같은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사업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때 이제 투자를 할 때 무엇이 중요할까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실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리스크다. 우리 글로벌 통상의 불확실성, 리스크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현재 미국이나 유럽 모두가 이 디지털 통상에 관해서는 아주 확고한 어떤 법규가 있는 게 아니라 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유럽조차도 아직까지는 모호한 스탠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호한 법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약간 애매성을 가지고 또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그런 걸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아마 진짜 여기 계시는 많은 중소기업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다시 내용을 제가 배터리 분야로 조금 옮겨보겠습니다. 전동욱 상무님께 여쭙겠습니다. 배터리 분야 지금 사실 글로벌 분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분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이 변화하는 것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특히 계속 말이 되고 있는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 같은 것은 현재 사실은 배터리 분야를 위한 지침은 아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대기업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회사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를 여기 이 자리에서 공유를 해주시면 여기 오신 많은 기업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공급망 실사라는 게 이제 그 27년부터 모든 업종에 적용이 되지만 배터리 분야에서만큼은 사실 그렇게 생소한 규제는 아닙니다. 이미 그 EU 배터리 레귤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배터리 업계에는 25년부터 그 배터리 실사의 의무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업계에서는 조금 더 일찍 준비를 한 면이 있었습니다. 사실 배터리 레귤레이션이라는 이게 그 EU 규제의 명칭인데 EU 배터리 레귤레이션이 요구하는 커버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공급망 실사 관련된 의무가 있었는데 그 규정에서 요구하는 바와 이번에 그 공급망 실사법에서 요구하는 바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배터리 규제에서는 EU 배터리 레귤레이션에서는 사실 4개 광물, 그러니까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요 4개에 대해서 공급망 실사를 하고 3자 검증을 받고 외부에 대해 그걸 공개해라라는 걸 요구하고 있지만 반면에 이번 그 공급망 실사법에서는 보다 넓은 범위의 적용을 대상으로 하고 여객 기업도 대상으로 하고 또 기후 전환 계획도 공개를 하게 돼 있어서 보다 넓은 범위에 있어서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좀 더 미리 고민을 해보고 준비를 시작한 입장일 수도 있는데 아직 사실 상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좀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좀 액션 아이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 6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회사에서 그 공급망 실사 정책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실사 정책을 수립한다는 거는 이제 언제 어디를 대상으로 실사를 하겠다 이런 계획과 관련된 거고, 이제 두 번째로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실사를 하고 특히 이제 환경, 인권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지 그거를 파악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조달 기준을 강화를 해서 윤리적 기준에 맞는 그런 조달 품목들을 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 사내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네 번째로 이런 실사 관련된 그런 이제 프랙티스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 과제를 도출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런 그런 노력들을 업계 내에서 상당히 공유를 많이 하면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서로 공유를 하고 이를 좀 더 발전시키는 노력이 업계 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모든 활동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돼서 투자자든 외부 이해관계자든 정부든 규제기관이든 모두가 알 수 있게 이렇게 알려야 한다는 그런 활동이 이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EU 배터리 레귤레이션이든 이런 공급망 실사법이든 이런 한 6가지의 액션 아이템들을 가지고 이 일을 대응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 다른 곳보다 배터리 업계에서 조금 더 빨리 이런 규제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들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정말 구체적인 6가지 액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어떤 실사 정책을 가지고 갈지를 수립한 후 그런 실사를 직접 해야 되는데 당연히 환경과 인권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에 맞게 실사를 한 다음 또 조달 기준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런 실사 프랙티스 이후에는 그런 개선 과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또 5번째로 이것을 업계와 공유해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6번째, 말씀하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해서 우리 투자자들과 정부도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배터리 업계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시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 6가지 액션은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들을 수 있었던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저희한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씀 감사드립니다. 조금 또 반도체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종환 실장님,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앞서 계속 반도체가 보조금 경쟁이 굉장히 심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게 업계에선 기회로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중소기업에서 오셨을 겁니다. 중소기업들에게는 이런 보조금이 사실은 그림에 떡일 수도 있고요. 또 해외 진출을 한다는 것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부장 기업들이 이렇게 우리가 미국 시장 진출을 할 때 잘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중국에 공장을 지으면서는 관련 소부장 기업들이 같이 동반 진출을 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이제 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미국으로 가는 이런 과정에서 소부장 기업들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예, 우리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미국 시장 성공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신데요. 저희 소부장 기업은 그동안 국내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같은 대형 반도체 제조사가 존재하다 보니까 이들 기업과의 비즈니스 통한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소부장 기업도 더욱 규모를 키우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해외 진출이 필수적이고 최근에 미국 시장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시장에 기진출한 기업과 현재 진출 진행 중인 기업들을 만나보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중국에 진출했을 때에 비해서 최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 미국 물가도 많이 높고 하다 보니까 초기에 거대 투자 비용과 인력 수급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최소 5년 이상의 사업 안정화 기간이 필요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이라든지 인력 투자에 있어서 이 기간을 감내할 수 있어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미국 반도체 설비 투자 시장은 삼성, SK 이외에도 인텔이라든지 글로벌 파운드리, TSMC와 같은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우리 소부장 기업들은 이미 국내 소자 대기업들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검증은 끝난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도전을 한다면 충분히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국내 이런 소부장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진짜 가면 쉽지는 않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좋은 기회이긴 한데 사실은 가보면 중국 진출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 특히 거기에 대해서 대규모로 필요한 자금 문제, 인력 문제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 대략적으로 5년 정도의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또 구체적인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는 쉽게 얻어지지 않는 게 아닐까요? 우리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이렇게 글로벌 반도체 생산만 제조정에서 미국 동반 진출을 해서 좋은 기회를 십분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점점 더 궁금한 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다가오고 어느 분들께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저거 좌장으로 되게 안절부절하게 되는데요. 우선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렇게 산업계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앞서 발표를 해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저는 사실 이호영 교수님께 좀 반도체 문제를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준비하기 전에 제가 사전 질의를 좀 봤습니다. 사전 질의로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이 미중 갈등 속에 우리 기업의 피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그런 방안이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영 교수님께서는 좀 명확한 답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업계 그 대표 주자들이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뭐 더 구체적으로 저는 정책을 공부하는 학자 입장이라서 구체적인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앞서 발표에서 설명한 것처럼 지금 이제 저희의 주요 수출 시장, 저희의 주요 교육 대상국인 미국과 EU가 이러한 다양한 이제 경제 안보가 좀 더 강조되고 있는, 또는 기술 안보, 이런 안보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통상 정책으로 기조 변화를 하면서 여러 정책 수단들이 이제 통상의 관점에서 보면 보호무역주의적인 그런 그 성격이 강한 통상 정책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입 규제 조치도 더욱더 이제 강화가 되고 있고, 수출 통제, 투자 규제, 이러한 보호주의적인 이제 정책 수단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 공급망 재편도 자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외국 기업들을 배제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수적인 그런 효과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산업보조금 정책도 물론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 우리 기업들을 포함해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차별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별적인 요소들을 극복해야 하는 그런 이제 과제들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점인 건데요. 이 와중에도 사실 저희가 뭐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슈는 정부 간 양자 고위급 내지는 뭐 실무급 협상을 통해서 계속 협상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근본적으로는 저희 기업들이 이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저희의 이제 전략적인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보조금 지원을
현명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EU의 이제 이런 뭐 반도체 과학법이라든지 뭐 IRA를 비롯해서 바이오세큐어 액트 같은 이제 그 여러 분야로 또 이제 산업보조금 정책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EU도 저희가 봤듯이 뭐 핵심 원자재법이라든지 뭐 NZIA 그 탄소 배출 관련된 친환경 관련된 보조금이라든지 배터리법이라든지 반도체법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분야에서 또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보조금 정책을 저희 기업들이 이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시장 진출의 기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니치 마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는 저희 이청기 박사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환경 노동 기준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통상 환경의 그 어떤 경쟁 환경을 좀 더 레벨업 시키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저희 기업들이 뭐 ESG 경영 방식의 도입을 통해서 이 통상에 있어서의 또는 투자에 있어서의 상업적 활동에 있어서의 서스테이너빌리티를 더욱더 강화할 수 있는 또 계기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투자 비용이라든지 생산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고통을 감내해야 되겠지만, 이를 또 역시 저희의 이제 어떤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계기로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 차원의 전략적 방향의 정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출 통제, 기술 안보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분야에 대한 수출 통제가 더욱더 강화되고, 또 EU도 수출 통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이제 기회적인 요인으로 본다면 물론 큰 위기긴 하지만 어떤 이제 기술 통상에 대한 신뢰 그리고 안정성을 확보해서 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간에는 이 기술 관련된 제품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무역 원활화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기반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수출 통제 정책이나 제도를 좀 재정비해서 우리도 어떤 우려국에 대한 기술 유출의 문제가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수출 통제 제도를 좀 재정비를 해서 이러한 위험성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을 하고 그 위험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제도 재편을 해서 미국이나 EU와 같이 저희 주요 교역 상대국 대상으로 우리가 안전하고 신뢰감 있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무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또 계기로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하고, 기업들도 좀 더 자발적으로 이러한 정책 방향성을 이해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같이 이제 협조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효영 교수님께서는 항상 위기를 더 강조하셔가지고 처음에 되게 긴장했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다. 우리 주요 교역 대상국인 미국이나 EU 모두가 계속 기술 안보 또 통상 정책에서의 자국 보호주의 성격을 더 많이 띠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정말 어려울 거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셨는데요. 사실 그 후에 주신 말씀은 이런 위기가 우리한테 새롭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부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되고, 정부의 노력에는 사실은 우리 기업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정말 핵심 경쟁력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노력을 정부가 뒷받침해야 되고, 특히 또 보조금 정책에 관해서는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보조금을 우리 기업들이 잘 받을 수 있게 이런 니치 마켓 같은 것을 잘 발굴해야 된다는 아주 구체적인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 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이런 기술에 관한 통상 문제가 요즘에 안보랑도 연결되어 있고, 또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수출 통제, 기술 안보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국가들 간의 교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우려국의 기술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선제적인 위험성 점검을 해야 된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미국과 EU와 안전하고 신뢰된 관계로 지속적인
성장을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앞에 말씀하실 때 진짜 기업들이 어떻게 하는 거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학자로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기업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기 반도체에 관해서 고종환 실장님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구체적인 액션 또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중 갈등과 반도체는 반도체 주가가 오르느냐 안 오르냐랑 같이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은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첨단 기술 보유 측면에서 독보적인 세계 1위 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반도체 산업 정책, 특히 대중국 수출 통제는 국내 반도체 산업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산업계도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서 저희 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미국 정부 산업계와도 소통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교적 노력 덕분에 지난 2022년, 23년 미국 상무부에서 중국 전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할 때 중국에 있는 우리 반도체 제조 기업은 미국 정부로부터 VEU를 지정받아서 반도체 첨단 장비 수급 리스크를 없앨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상에서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설계 회사가 반도체를 설계하면 우리 기업이 그걸 제조하고 우리 제조 기업이 반도체를 제조할 때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씁니다. 이렇게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과 한국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을 계속해서 강조해 나가면서 미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 유지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에 대해서 선제적,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산업계에 계셔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보적으로 반도체 산업업계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 저기 중국이 시장이 크긴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을 사실 기술적으로 많이 따라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산업계도 계속 정부 쪽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중국 내에서도 공장을 운영하면서 미국과도 또 미국의 물건을 잘 팔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했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미국 정부로부터 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정을 받는 성과를 2002년과 2003년 두 번에 걸쳐 얻었다는 얘기를 예시로 주셨는데요. 이렇게 지금 민관이 다 같이 협력해서 우리 반도체 산업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반도체 얘기 듣고 나니까 꼭 빠질 수 없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배터리인데요. 이런 배터리도 되게 유사한 규제가 있지 않나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국내에서 민관 협력 대응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한데 전동욱 상무님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관 협력이 잘 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표적으로 IRA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라고 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그 흑연에 대한 2년 유예가 주어져서 저희가 이제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그런 공급망 다변화를 할 수 있는 좀 유예 기간을 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JV 조인트 벤처를 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구체화된 분명히 있어서 분명히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협업의 결과로 나온 좋은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발효된 IPF 공급망 협정도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IPF라는 게 구속력이 있는 협정은 아니고 그냥 근본적으로 협력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얼마나 그 회원국들이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을 것 같은데, 그 협정문의 내용에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 회원국들 가운데 굉장히 광물이 많은 또 협력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런 국가들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원활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도 들어가 있고,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위적인 좀 공급망 관련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상호 정보 교환 관련된 내용도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분명히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그냥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그 정부와 좀 더 협업이 필요한 분야를 좀 더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사실 ESG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 ESG가 또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이제 굉장히 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아니면은 그런 책임 있는 투자 이런 거 관련된 착한 기업 이런 쪽과 관련이 있었다면은 최근에는 약간 규제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연성 규제라는 말도 등장하는 것처럼 굉장히 기업이 꼭 지켜야 하는 규제의 성격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각국이 ESG를 명분으로 여러 가지 규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린다시피 각국이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규제들이 좀 조화롭게 이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저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배터리를 생산을 하는데 이 배터리가 최종적으로 A 국가로 갈지 B 국가로 갈지 초기 단계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규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과연 어느 단계에서 이걸 준비를 해야 하느냐, 모든 나라의 규제를 다 준비하기 위해서 초반부터 모든 배터리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숙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가 희망하는 바는 정부 간의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그런 국내적 법에 따른 규제들이 조화롭게 시행이 돼서 어떤 좀 상호 인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한 공통된 요소를 만족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규제를 한꺼번에 만족할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좀 규제의 조화가 이루어지면은 사업 측면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한 가지만 여쭤봤는데 두 가지를 아주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저 민간이 어떻게 잘 협력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민간이 잘 협력하고 있는 부분 두 가지, IRA 같은 부분은 우리 정부가 배터리 업계와 협력을 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거기에 대해서 배터리 광물 규제에 대한 유예 기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두 번째로 또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즉 IPEF죠. 여기에 우리가 가입하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회원국 중에는 자원 부국이 많아서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정부 협력이 필요한 부분까지 또 첨언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ESG 분야인데요. 사실 빠질 수 없는 분야죠. 여기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 책임, 예전에는 ESG 그럼 착한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꼭 지켜야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제 기업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기를 또 조화롭게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외에도 사실은 제가 오늘 모셔가지고 듣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사실 시간 관계상 오늘 김지훈 수석님께 인공지능에 관한 얘기도 좀 더 듣고 싶고 사실 아까 금방 나온 ESG에 관해서는 또 여기 이청희 팀장님께 조금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오늘 아쉽게도 힘들 것 같습니다. 정말 궁금하신 플로어에 계신 분들은요 아마 개인적으로 지금 토론 끝나고 한번 여쭤보면 전부 다 되게 상세하게 대답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통상 환경이 바뀌는 신통상 포럼 이 시간에서요 지금 현재 실제 비즈니스 사례 어땠는지 또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를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AI 분야 세 분야의 전문가 특히 산업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늦은 시간까지 자리 지켜주신 여기 플로어 분들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좌장님 남은영 교수님께도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죠. 고맙습니다.